이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춰. 다 들켰어. 움직이지 마. 손들어 지금 당장. 우리랑 같이 가야겠어. 모든 증거는 명백해. 끔찍한 사건이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정화조에 유기했다. 젊은 내연녀를 위해서. 사랑스럽던 젊은 아내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상상해보라. 어머니는 불안에 떨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다. 화려한 저택의 벽 뒤에 그토록 끔찍한 어둠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이 오히려 젊은 내연녀를 위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는 집행자가 되었다. 그날 밤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아내는 무력하게 만들어졌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 집은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변하는지를 목격한 침묵의 증인이 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시신이 들판이나 강, 숲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훼손되어 자신들의 집 정화조 안에 버려졌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한 도시를 경악하게 만든 실화이며 동시에 충성, 배신, 그리고 순간의 욕망이 부르는 값비싼 대가에 대한 쓰라린 교훈이 되었다. 1장, 사라진 딸. 경기도의 심장부에 자리한 작은 도시 파주, 넓게 펼쳐진 황금빛 들판과 병풍처럼 도시를 감싸는 나지막한 언덕들. 최근 몇 년간 이 도시는 빠르게 변화했다. 새로운 도로가 뚫리고 좁은 골목 사이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며 멈출 수 없는 발전을 예고했다. 과거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떠났던 많은 이들이 이제는 충분한 저축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으리으리한 집을 지었다. 겉으로 보기에 파주는 희망이 가득한 도시처럼 보였다. 매일 오후 아이들은 여전히 동네 공터에서 뛰어놀고 아주머니들은 현관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멀리 보이는 교회의 십자가는 모든 시민을 따뜻한 공동체 안으로 하나 되게 했다. 그러나 높다란 철제 담장과 굳게 닫힌 현관문 뒤에서 모든 삶이 보이는 것처럼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금이 간 가족이 있었고 불륜에 좀먹은 결혼 생활이 있었으며 밝혀지기만을 기다리는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 2022년 11월에 늦가을 비는 도시, 구석구석의 차가운 기운과 젖은 흙냄새를 몰고 왔다. 비는 거의 매일 오후마다 내려 분위기를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다.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한 어느 날 아침, 하늘이 여전히 잿빛으로 흐린 가운데 이 작은 도시의 평온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조용하던 파주경찰서의 분위기가 낙낙샤. 수수하지만 아직 빗물에 젖은 옷차림의 한 중년 여성이 울음을 삼키며 허둥지둥 경찰서로 들어섰다. 그녀는 바로 파주 외곽마을에 사는 55세의 김영희 여사였다. 그녀는 갈라지는 목소리로 딸 이서연이 일주일 넘게 실종 상태라고 신고했다. 경찰관님,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어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어요. 사위인 박지훈에게도 물어봤지만 대답이 석연치 않아요. 제 마음이. 이 어미의 마음이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연이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둘 아이가 아니에요. 신고는 단호하면서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파주경찰서 강력팀장 최민식 경감이 직접 접수했다. 그는 계속해서 흐느끼는 김 여사를 진정시키며 끈기 있게 이야기를 들었다. 오랜 수사관으로서의 경험은 그에게 어머니의 말이 종종 논리보다 더 날카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어머니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 김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딸이 사라졌다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제 막 30세가 된 서연은 건설사 임원인 박지훈과 결혼한 지 거의 10년이 되었고 그들 사이에는 삶의 빛과도 같은 5살 배기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그들의 부부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주로 서울에서 일하며 외근이 잦았던 남편 지훈은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집에 올 때면 행복을 가져오기는커녕 잦은 다툼만 일으켰다. 김 여사에게 이 신고는 단순한 연락두절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이 절대로 집을, 특히나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 민준이를 버리고 떠날 리 없다고 확신했다. 세상이 무너져도 서연이는 자기 자식을 버릴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말은 최경감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경찰서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양철 지붕과 유리창을 두드렸다. 빗소리는 그날 아침에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짓누르는 듯했다. 최경감은 이 사건이 보통 실종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서연의 실종 뒤에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속삭였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맞았다. 몇 시간 후 수사팀은 파주 외곽에 위치한 지훈과 서연 부부의 웅장한 3층짜리 저택에 도착했다. 바로 이곳에서부터 한 가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시민의 마음을 뒤흔들 끔찍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할 것이었다. 2장, 너무나도 깨끗한 집.
최민식 경감은 그날 아침 경찰서를 떠나던 김영희 여사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했다. 눈물로 가득 차 계속해서 떨리던 눈빛, 딸의 결혼 사진을 꽉 쥔 채 떨리던 손. 그 사진은 이제 그의 셔츠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 오늘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님을 알았다. 수년간 범죄 세계에 몸담아온 수사관의 직감이 이건 정상이 아니야라고 강하게 속삭였다. 그는 두 명의 팀원 김진우 경사와 이동현 경장과 함께 박지훈의 집으로 곧장 향했다. 짧은 여정은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단조로운 리듬으로 차창을 적셨기 때문에 길게 느껴졌다. 이 작은 도시는 늦가을 장마의 절정에 있었고 잿빛 분위기는 최경감의 마음속 음울함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는 김 여사의 말을 떠올렸다. 서연이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둘 아이가 아니에요. 단순하지만 한 어머니의 확신에 찬 그 문장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지훈의 집은 다른 건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흰색으로 칠해진 3층 높이의 건물, 부겐빌레아꽃 장식이 달린 높은 철제 담장. 밖에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최경감은 내부에 큰 균열을 숨기고 있는 웅장한 집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경찰차가 정문 바로 앞에 멈췄다. 말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 여사가 방금 신고한 사위 박지훈이었다. 지훈은 깔끔하게 다려진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머리는 대충 정돈되어 있었으며 옅은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다. 그는 앞으로 걸어 나오며 환대하려 했었다. 들어오시죠, 경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집문을 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하게 들렸지만 마치 설득하려는 듯하면서도 완전히 진심은 아닌 듯했다. 그들이 들어선 거실은 값비싼 가구들로 가득했다. 검은색 가죽 소파, 반짝이는 유리 테이블, 크리스털 장식품이 가득한 큰 장식장. 에어컨이 켜져 있어 밖은 비가 오는데도 내부는 서늘했다. 그러나 최경감에게 그 냉기는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한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집은 깨끗했다. 너무나도 깨끗해서 마치 따뜻한 삶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지훈은 그들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김 여사가 이미 전한 이야기의 대부분을 반복했지만 마치 미리 준비된 대본처럼 깔끔하게 들리는 자신만의 버전으로 각색했다. 네, 사실 서연이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가 죄책감을 가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했어요. 저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요.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거절하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내는 이미 없었습니다. 옷 몇 벌도 사라졌고요. 머리를 식히러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녀가 곧 돌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경감은 과장된 표정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야기가 상세할수록 그 안에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은 지훈의 몸짓을 살폈다. 약간 불안해 보이는 손, 이따금 벽시계를 힐끗거리는 시선, 무언가를 억누르려는 사람처럼 한숨을 쉬는 방식. 이 모든 것을 최경감은 마음속에 기록했다. 초동 수사는 2층, 서연과 지훈이 평소 잠을 자던 안방에서 시작되었다. 방은 매우 깔끔해 보였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서연의 옷 일부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값비싼 개인 소지품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보석함, 수입 향수, 고가의 화장품 세트가 화장대 위에 모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마치 그대로 버려진 듯했다. 최경감은 그 화장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여자가 집을 나갈 때는 보통 가장 아끼는 물건들을 챙기는데 왜 이 모든 게 남아있을까? 방을 함께 수색하던 김 경사는 민준이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흩어진 장난감, 만화 캐릭터 패턴의 시트가 깔린 작은 침대, 그리고 텅 빈 분위기만 있었다. 지훈이 즉시 설명했다. 다툰 후에 민준이는 친척 집에 맡겼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까 봐요. 그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최경감에게는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면 왜 아버지는 서둘러 아이를 맡겼을까? 오히려 아이를 곁에 두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이어서 2층 화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강력한 세정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동현 경장은 지독한 냄새에 기침하며 입을 막았다. 하얀색 타일 바닥은 반짝였고 벽은 방금 솔질을 마친 것처럼 빛났다. 너무 깨끗해. 최경감은 생각했다. 그는 몸을 숙여 바닥의 배수구를 살폈다. 그의 눈이 의문으로 가득 차 가늘어졌다. 왜 이렇게 많은 세정제를 사용해야 했죠? 그가 물었다. 지훈이 재빨리 대답했다. 제가 원래 좀 깔끔한 성격이라서요. 매주 이 화장실은 항상 소독합니다.
어제는 우연히 좀 많이 뿌렸나 보네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유창하게 흘러나와 최 경감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수사는 뒤뜰로 이어졌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보조 주방이 있었다. 그 방구석에는 큰 기계가 하나 서 있었다. 평범한 가정용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육점이나 수제 소시지 공장에서나 볼 법한 산업용 대형 분쇄기였다. 반짝이는 색깔이 마치 방금 세척한 듯 보였다. 김 경사가 다가가 표면을 만져본 뒤 최 경감에게 속삭였다. 이상합니다, 경감님. 이런 평범한 가정집에 왜 이렇게 큰 기계가 있는 걸까요? 음식을 파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최 경감은 그 기계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뒤편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의 마음속 긴장감을 더하는 듯했다. 작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화장실의 강한 세정제 냄새, 너무나도 깔끔한 집, 서둘러 맡겨진 아이, 그리고 이제는 이 비정상적인 분쇄기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수첩에 메모만 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이 집이 단순히 아내가 남편을 떠났다는 이야기 이상의 것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지훈은 뒤뜰 현관에 서서 여전히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다. 그의 미소는 억지스러웠고 눈빛 뒤에는 분명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최 경감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집을 수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과학수사팀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해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최 경감의 눈에는 그 미소가 이제 언제든 깨질 준비가 된 얇은 가면처럼 보였다. 수사관의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서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 답은 바로 여기에, 이 비밀로 가득한 웅장한 집안에 있어. 그리고 조만간 그 진실은 밝혀질 거야. 3장, 루미놀이 밝힌 핏자국. 다음날 아침 파주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다. 밤새 내린 비는 완전히 그치지 않고 가느다란 빗줄기만 남아 집집의 지붕을 적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 차량 한 대가 박지훈의 3층짜리 저택 앞에 멈췄다. 차 안에서 완벽한 장비를 갖춘 흰색 제복의 요원 여러 명이 내렸다. 최민식 경감도 작은 서류철을 손에 들고 함께 내렸다. 오늘은 진실을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적하는 날이었다. 지훈은 현관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다. 셔츠는 구겨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마치 밤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다. 그가 억지로 지으려는 미소는 더 이상 설득력 없이 경직되어 보였다. 경감님, 어제 수색으로 충분하지 않았나요? 그가 어색한 어조로 물었다. 최 경감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절차이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 문을 열 때 그의 발걸음은 뻣뻣했다. 과학수사팀은 즉시 임무를 분담했다. 2명은 어제 의심을 샀던 2층 화장실로 직행했다. 불이 꺼지고 커튼이 닫히자 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며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다. 한 요원이 바닥과 벽 전체에 루미놀 용액을 분사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방안이 변했다. 수천 개의 작은 반딧불이가 타일에 붙어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푸르스름한 녹색빛이 나타났다. 이동현 경장은 숨을 참았다. 세상에. 그가 중얼거렸다. 핏자국은 너무나도 많았고 배수구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지점부터 빛은 화장실 문 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패턴을 형성했다. 마치 무언가가 밖으로 끌려나간 것처럼. 최 경감은 다가가 굳은 얼굴로 자외선 손전등을 들고 빛의 흔적을 따라갔다. 그 패턴은 안방 문턱에서 끝났다. 침대 옆에도 희미한 얼룩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피를 많이 흘린 무언가가 이 방에 있다가 화장실로 옮겨졌다는 명백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한 요원이 발견된 증거를 촬영했다. 이전에 깨끗해 보였던 공간은 이제 숨기려 했던 비밀을 소리쳐 외치는 듯했다. 최 경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직감이 점점 더 확신에 찼기 때문이었다. 이서연은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이곳에서 희생되었다. 한편 뒤뜰에서는 다른 팀이 보조 주방을 수색하고 있었다. 어제 최 경감의 의심을 샀던 대형 분쇄기가 방 구석에 서 있었다. 기계는 방금 씻은 것처럼 반짝였지만 금속 냄새와 세제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풍겼다. 요원들은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기계의 일련 번호를 기록했으며 칼날의 작은 틈새에서 몇 개의 샘플을 채취했다. 이렇게 큰 기계는 보통 식품 사업에 사용되죠. 한 요원이 말했다. 하지만 이 주방에는 사업의 흔적이 없어요. 고기 재고도 없고 보조 장비도 없고요. 최 경감은 기계는 연구소로 가져가 검사해야 함이라고 짧게 메모만 했다.
수색이 끝난 후 최 경감은 주변 이웃들로부터 정보를 얻기로 했다. 그는 서연과 꽤 가깝게 지냈다고 알려진 박 씨 아주머니의 옆집으로 향했다. 경찰이 온 것을 알자 박 씨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들을 안으로 들인 뒤 묻기도 전에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연 씨가 사라지기 전날 밤 그들 부부가 엄청나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박 씨 아주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집까지 들렸어요. 물건 떨어지는 소리, 심지어 문을 쾅 닫는 소리까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큰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분쇄기 같은 시끄러운 소리였죠.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도요. 그 기계는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최 경감과 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증언은 그들의 추측과 정확히 일치했다. 뒤뜰 주방에 서 있는 분쇄기는 서연이 사라진 그날 밤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박 씨의 아주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이후로 서연 씨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평소에는 앞집 가게에서 채소를 사거나 그냥 수다 떨러 자주 들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그냥 사라졌어요. 박지훈 씨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믿지 않았어요. 최 경감은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그는 이어서 부부의 어린 아들 민준이에 대해 물었다. 박 씨 아주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 소동이 있고 며칠 뒤에 민준이가 젊은 여자 손에 이끌려 나가는 걸 봤어요. 이모라고 하더군요. 아이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오랫동안 운 것처럼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 후로는 그 아이도 보지 못했어요. 이 정보는 퍼즐에 새로운 조각을 더했다. 지우는 아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집에서 무언가를 목격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치워버렸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치밀한 조치였다. 증언을 확보한 후 최 경감은 팀원들과 함께 차로 돌아왔다. 이슬비에 불과했던 비가 이제는 더 거세게 내리며 차 지붕을 요란하게 두드렸다. 그는 김서린 창문 너머로 지훈의 집을 바라보았다. 건물은 당당하게 서 있었지만 최 경감에게는 더 이상 웅장해 보이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은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차가운 벽일 뿐이었다. 김진우 경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경감님, 이 모든 것이 명백하게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아직 필요합니다. 최 경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핏자국, 이상한 기계, 이웃의 증언이 있지만 거짓의 가면을 벗기려면 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해. 배수구, 기계 틈새, 이 모든 것을 연구소에서 검사해야 해. 오직 과학적인 증거만이 그의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어. 차는 그 집을 떠나 달리기 시작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비를 닦는 와이퍼 소리만 들렸다. 최 경감은 주머니에서 이서연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부드러운 미소는 그들이 발견한 암울한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길이 길고 험난할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파주의 음울한 하늘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듯했고 그 이면에서 서연이 사라진 그날 밤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림자가 이제 막 그 표면을 드러내며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사장,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박지훈의 집을 수색한 지 며칠 후 파주경찰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다. 국과수 연구실은 활기로 가득 찼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시험관들이 책상 위에 줄지어 있었고 희미한 포르말린 냄새가 풍겼으며 PCR 기계는 결코 멈추지 않는 긴 숨처럼 계속해서 윙윙거렸다. 전문가들은 진지한 얼굴로 일했다. 그들의 손가락은 작은 피펫을 사용해 샘플을 옮기며 민첩하게 움직였다. 최민식 경감은 안전유리 뒤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는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오랜 경험은 답이 바로 여기에 지훈의 집에서 수집된 작은 조각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했다. 화장실에서 채취한 핏자국 샘플이 먼저 검사되었다. 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이 검출되었다. 인간의 혈액이라는 확실한 증거였다. 양도 많았다. 가벼운 상처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다. 한 기술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경감님, 이 정도 양이면 심각한 출혈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최 경감의 귀에 강하게 밝혔다. 더욱 긴장되는 것은 화장실 배수관 검사였다. 과학수사팀은 악취가 가득한 쇠파이프를 해체해야 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작은 뼈 조각과 달라붙어 있는 연조직 파편을 추출해냈다. 모든 것은 멸균 용기에 담겨 PCR 기계에서 처리되었다. 최 경감은 구불구불한 그래프를 표시하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유전자 코드가 서서히 익혔다. 법의학자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인간의 DNA입니다. 신원을 확인하려면 가족의 대조 샘플이 필요합니다. 최 경감은 즉시 김영희 여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느린 걸음으로 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시선은 굳건했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의 혈액 샘플을 건넸다. 경감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 말에 연구실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참석한 모든 이들은 자식의 운명에 대한 확신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았다. 한편 박지훈 집 뒤뜰 주방에 있던 분쇄기는 완전히 분해되었다. 강철 칼날들이 하나씩 제거되었고 작은 틈새들은 솔지로 화학 용액으로 분사되었다. 거기서 팀은 마른 갈색 액체의 잔여물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다시 한번 인간의 DNA가 나왔다. 이제 남은 것은 김 여사의 샘플과 비교하는 것뿐이었다. 실험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최 경감은 박지훈을 다시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조사실이 사용되었다. 가운데에는 단순한 철제 책상이 놓여 있었고 머리 위 형광등은 날카로운 빛을 내뿜으며 지훈의 얼굴에 거친 그림자를 만들었다. 지훈은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반복해서 책상을 두드렸고 다리는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방은 시원한데도 관자놀이에는 땀이 맺혔다. 그러나 최 경감이 들어서자 그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경감님, 제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집에 이상한 것이 있었다면 그저 오해일 뿐입니다. 최 경감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큰 소리를 내며 내려놓았고 지훈은 작게 움찔했다. 박지훈 씨, 우리는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화장실의 피, 무언가 끌려간 흔적의 핏자국 패턴, 그리고 비정상적인 분쇄기까지 설명해 보시죠. 그 기계는 왜 당신 집에 있는 겁니까? 지훈은 어깨를 으쓱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건 부업을 위한 거였습니다. 수제 소시지 가게를 열어볼까 생각했었거든요. 시험 삼아 그 기계를 샀습니다. 옆에 있던 김진우 경사가 맞받아쳤다. 당신 이웃인 박 씨 아주머니는 그 기계가 한밤중에 몇 시간 동안이나 켜져 있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새벽 이시에 소시지 만드는 연습이라도 하셨습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침을 삼키고는 재빨리 대답했다.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요. 가끔 시험 삼아 기계를 켜보기도 합니다. 문제될 건 없잖아요. 최 경감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분쇄기를 몇 시간 동안 켜지는 않소. 당신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하지만 기억해. 거짓말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 과학은 속일 수 없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것을 멈췄다. 잠시 동안 방은 조용했고 윙윙거리는 형광등 소리만 들렸다. 그는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그렇게 확신하신다면 증명해 보시죠. 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집을 나갔다고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최 경감은 한숨을 쉬고는 앞에 놓인 서류철을 단호하게 닫았다. 좋소. 그럼 연구소 결과를 기다려봅시다. 그 후에 누가 여전히 부인할 수 있는지 보지. 그날 밤 파주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최 경감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책상 위에 쌓인 사건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옆에는 김 여사로부터 받은 이서연의 사진이 플라스틱 액자 안에 놓여 있었다. 젊은 여성의 미소는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암울한 현실과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사진은 그에게 말을 거는 듯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이틀 후 국과수의 공식 결과가 도착했다. 법의학자의 서명이 담긴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가 최 경감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열었다. 그의 눈은 짧지만 망치처럼 내리치는 문장들을 훑었다. 파이프와 분쇄기에서 발견된 뼈와 조직 샘플의 DNA는 김영희 여사와의 생물학적 관계, 모녀 관계와 일치함, 실종자로 보고된 피해자 이서연과 동일인으로 식별됨. 최 경감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있던 미스터리의 장막이 이제 걷히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서연은 집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해당했고 그 증거는 이제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서연의 사진을 집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 미소는 이제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하나의 사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편히 쉬어요, 서연 씨. 우리는 이 증거를 통해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실은 곧 세워질 겁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다. 하지만 최 경감에게는 이제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박지훈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준비가 된 서서히 다가오는 진실의 발걸음처럼 느껴졌다. 오장, 무너지는 가면? 그날 아침 파주경찰서 조사실은 평소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천장의 흰색 형광등이 날카롭게 빛나며 철제 책상의 그림자를 바닥에 뻣뻣하게 드리웠다.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서늘했지만 박지우는 계속해서 땀을 흘렸다. 그가 입고 있던 흰색 셔츠는 구겨졌고 깃은 비뚤어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잠을 설친 듯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불안하게 앉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최민식 경감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두꺼운 갈색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철이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에 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 서류철이 자신의 방어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다. 박지훈 씨, 최경감의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평탄했지만 압박감이 가득했다. 국과수 결과가 나왔소. 당신이 직접 봤으면 좋겠군. 그는 서류철을 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붉은 도장이 찍힌 공식 문서를 꺼내 지훈 앞으로 밀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문서를 읽었다. 그의 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빠르게 움직였고 입술은 떨렸다. 거기에는 배수구와 분쇄기에서 발견된 DNA가 김영희 여사의 DNA와 일치한다는, 즉 그 뼈와 조직 조각들이 이서연의 것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손은 책상 끝을 꽉 쥐었고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의 숨은 짧고 거칠게 가빠졌다.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소. 최경감이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사람들의 말은 부정할 수 있겠지. 하지만 당신이 남긴 흔적은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건 서연 씨의 목소리요.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 지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평소처럼 강하지 않고 쉬어 있었다. 어쩌면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 기계는 제가 소고기를 갈 때 자주 썼어요. 머리카락이나 조각들이 섞였을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진우 경사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장난치지 마, 박지훈. DNA는 틀릴 수 없어. 이 결과는 당신 집 기계와 파이프에 있던 것이 당신 아내의 신체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문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손은 리듬 없이 책상을 두드리며 떨렸다. 그는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최경감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아직 기회는 있소. 사실대로 말해. 서연 씨는 어떻게 죽었지? 그 후에 당신은 뭘 했나? 그녀의 가족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시오.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전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떠났다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 대답은 힘없이 들렸다. 최경감은 그가 쌓아 올린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는 전략을 바꿨다. 다른 서류철에서 그는 서연이 그들의 5살배기 아들 민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서연은 활짝 웃는 민준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최경감은 그 사진을 지훈 바로 앞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걸 봐. 최경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이 여자는 거의 10년 동안 당신 곁을 지켰소. 당신 아들을 낳았고 돌보고 키웠지. 당신도 알잖아. 서연 씨는 절대로 민준이를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어떻게 감히 계속해서 그녀가 그냥 떠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입술이 말을 하려는 듯 떨렸지만 억눌렀다. 최경감은 그 사진이 그의 심장을 정확히 가격했다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붉어졌다.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인이라니 아니에요. 전 미친놈이 아니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외침처럼 높아졌다. 최경감은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지훈, 모든 증거가 네 앞에 있잖아. 핏, 뼈, 조직, 전부 너를 가리키고 있다고. 언제까지 이 거짓말 뒤에 숨을 셈이야? 민준이도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평생 너를 미워하길 바라는 건가? 아들의 이름을 듣자 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제 아들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다. 최경감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나는 민준이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자라길 원치 않아. 아이는 이미 엄마를 잃었어. 네가 인정할 용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잃게 하지는 마. 말해 박지훈,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지훈은 침묵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들썩였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들리는 정적이 방을 삼켰다. 최경감은 김 경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일어서서 지훈을 혼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감시유리 너머로 최경감은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 기술을 알고 있었다.
용의자를 생각에 잠기게 혼자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압박이라는 것을 고독 속에서 죄책감은 종종 1000개의 질문보다 더 크게 소리친다. 지훈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고 그러다 천천히 자기 머리를 쳤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환영을 쫓아내려는 듯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환영은 더욱 선명해졌다. 서연의 얼굴, 민준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책상 위에 펼쳐진 DNA 결과 보고서. 몇 시간 후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지훈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셔츠는 땀으로 젖었고 얼굴은 구겨졌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들어온 최경감을 바라보다가 가슴을 짓누르는 큰 짐이라도 있는 듯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경감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쉬어 있었다. 저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경감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주겠소 박지훈. 그리고 때가 되면 진실은 그저 말해지기만을 기다릴 뿐이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은 책상 위에서 굳게 맞잡혀 있었다. 그가 그동안 쓰고 있던 침착한 가면은 깨졌다. 그의 방어벽은 흔들리고 있었고 최경감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6장 핏빛고백. 폭우가 쏟아지는 밤 조사실이 다시 사용되었다. 천장에 흰색 형광등이 잠시 깜박이다가 안정적으로 켜지며 찌르는 듯한 차가운 빛을 흩뿌렸다. 박지훈이 구부정한 몸으로 앉아 쇠의자가 삐걱거렸다. 그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전 신문에서 남겨진 식은 커피잔이 있었고 그 희미한 향이 책상의 금속 냄새와 섞였다. 벽시계는 천천히 똑딱거렸고 매초가 긴장감을 더했다. 최민식 경감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증거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오지 않았다. 그는 단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와서 별말 없이 지훈 앞에 놓았다. 맞은편에 앉은 그는 등을 기대고 시선을 똑바로 고정했다. 박지훈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 시간을 줬어. 이제 말해봐. 그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공허한 눈은 앞에 놓인 컵을 응시했고 두 손은 서로 얽혀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 분간의 정적이 흘렀다.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고 끝없는 단조로운 리듬처럼 지붕을 두드렸다. 마침내 그는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쉰 뒤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서연이와 행복하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결혼 생활은 금이 갔어요. 저는 프로젝트 때문에 서울에 자주 갔고 집에 오는 건 잠깐이었죠. 그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한소희였어요. 최경감은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이런 순간에는 용의자가 스스로 이야기를 쏟아내도록 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소희는 젊었어요. 지훈이 씁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겨우 22살이었고 예쁘고 다정했죠. 그녀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죠. 우리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자주 만났고 짧은 만남은 점심 식사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빠졌어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아내가 있었고 아들도 있었죠. 하지만 소희와 함께 있을 때마다 저는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반면 집에서 서연이와 있을 때는 공허했어요. 그녀는 집안일과 민준이에게만 몰두했고 저는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최경감은 그의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저는 소희에게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훈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서연이와 이혼해야 했죠. 지난달 저는 이혼을 요구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류까지 준비했었죠.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저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크게 화를 내고 비명을 지르고 울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소희를 찾아가서 우리 관계를 망쳐놓겠다고 했죠. 저는 두려웠어요. 제가 쌓아올린 모든 것, 좋은 평판, 사업, 소희가 무너질까 봐요. 그의 손이 책상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서연이와 계속 함께 있으면 서서히 죽어갈 것 같았고 시끄럽게 이혼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최경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최악의 길을 선택했군. 서연 씨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길을. 지훈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다퉜습니다. 저는 지쳤고 그저 그녀가 조용히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길 바랐을 뿐이에요. 약국에 가서 불면증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수면제를 샀어요. 그날 밤 저는 그걸 음료에 섞었어요. 비타민이라고 말했죠. 저는 그저 그녀가 진정하길 바랐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최경감은 날카롭게 쳐다봤다. 하지만 그녀가 잠든 후에 당신은 뭘 했지? 지훈은 침묵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숨이 가빴다. 그는 떠오르는 환영을 쫓아내려는 듯 눈을 감았다. 저는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소희의 얼굴과 제가 했던 약속들로 가득 찼죠. 다른 길이 없다고 느꼈어요. 제 손이 너무 세게 눌렀다는 것만 기억나요. 그리고 그 후에는 정적, 무서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마지막 말은 지훈이 스스로 듣기 두려운 듯 끊어졌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시계 소리만 들렸다. 최경감은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다. 박지훈. 그날 밤이 서연 씨가 살아있던 마지막 밤이었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민준이가 진실도 모른 채 자라게 하지 마. 네 아들은 알 권리가 있어. 아들의 이름을 듣자 지훈은 몸을 떨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억눌린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저는 그저 제 삶의 낡은 장을 닫고 싶었을 뿐이에요. 소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 완강했죠. 저는 이성을 잃었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사라졌다. 최경감은 벽시계를 쳐다보고 일어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어. 내일 계속하자. 기억해, 박지훈. 네가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짐은 너를 더 무겁게 짓누를 거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의 손은 눈을 가리고 있었다. 감시 유리 너머로 최경감은 지켜보았다. 방을 나가기 전 그는 오늘 밤 지훈이 가면의 절반을 벗어 던졌다는 것을 알았다. 남은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7장, 진실의 조각들. 파주의 아침은 여전히 흐렸다. 밤새 내린 비는 축축한 공기를 남겼고 거리는 젖어 있었으며 나무들은 잎사귀에서 물방울을 떨어뜨렸다. 경찰서 조사실은 더욱 조용하게 느껴졌다. 박지훈은 축 처진 몸으로 앉아 있었다. 얼굴은 구겨졌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더 이상 오만함의 흔적은 없었고 기력이 다한 한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최민식 경감이 김진우 경사와 함께 들어왔다. 이번에는 문서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 침묵은 지훈의 숨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경감님,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감은 그가 계속하도록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다툰 후에 저는 정말 궁지에 몰렸습니다. 소희는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이혼을 거부하며 저를 망신 주겠다고 협박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약국에 가서 불면증이라고 거짓말하고 수면제를 구했어요. 그걸 오렌지 주스에 섞어서 비타민이라고 말했죠. 서연이는 믿고 마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눈은 흐려지고 몸은 힘없이 늘어졌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지훈은 말을 멈추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와 섞여 들려왔죠. 제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살아있는 한 소희에게 한 제 모든 약속은 무너진다는 것.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녀가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제압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조용했어요. 무서운 정적이었습니다. 김경사는 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최경감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지훈이 계속 말하도록 두었다. 저는 공황 상태였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어요. 마치 짐을 벗어던진 것처럼요. 잠시 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죠. 묻는 건 너무 위험했어요. 이웃이 볼 수도 있었으니까요. 강해버리면 쉽게 발견될 거였고요. 저는 서성거리다가 뒤뜰 주방에 있는 분쇄기에 눈이 갔습니다. 그 기계는 이전의 부업을 핑계로 사둔 것이었죠. 그날 밤 그 기계는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머리카락을 쥐었다. 저는 서연이의 몸을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죠. 저는 강한 세정제로 몇 번이고 씻어냈습니다. 코를 찌르는 화학약품 냄새가 났어요. 저는 제 자신조차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려고요. 그 후에 저는 그것을 기계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기계는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와 섞여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웃들이 듣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죠. 그는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 기계 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울부짖죠. 그때는 폭우 소리 덕분에 모든 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숨이 가빴다. 끝난 후에 저는 액체를 양동이에 모아 물과 섞은 뒤 화장실 변기에 조금씩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길 바라며 반복해서 물을 내렸죠. 하루 종일 그 짓만 했어요. 그 후에는 강력한 세정제로 화장실을 문지르고 기계를 몇 번이고 씻어냈습니다. 코와 눈이 따가웠지만 계속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확신했죠. 지우는 손으로 책상을 쳤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저는 심지어 서연이의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집을 나갔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 계획이 완벽하다고 정말로 확신했습니다. 시신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는 최경감을 쳐다봤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씻고 물로 흘려보내고 숨겨도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DNA, 피, 뼈, 모든 것이 여전히 말하고 있었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저를 옥죄고 있습니다. 최경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걸 해결책이라고 불렀지만 결과를 보시오, 박지훈. 당신은 아내를 잃었고 자유를 잃었으며 민준이는 두 부모를 모두 잃었소. 그 모든 것이 당신이 형을 사는 동안 기다려줄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한 여자를 위해서였지. 지훈은 흐느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경감님. 저는 욕망과 헛된 약속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를 헌신적으로 지지해준 아내 서연이를 배신했고 제 아들 민준이를 배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지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바닥에 부딪히는 짐처럼 느껴졌다. 최경감은 일어서서 그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당신의 자백으로 이 사건은 이제 법정으로 갈 것이오. 당신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 하지만 적어도 이제 진실은 명백해졌소. 그리고 민준이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자기 엄마가 결코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록 자기 아버지에게 배신당했지만 엄마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몸이 떨렸다. 더 이상의 부인은 없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올린 거짓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가느다란 빗줄기는 마치 파주의 하늘이 방금 터져나온 고백과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세차게 떨어졌다. 8장, 정화조에서 드러난 진실. 박지훈의 자백 며칠 후 파주시 환경미화과 소속의 대형 트럭 한 대가 한때 웅장하게 여겨졌던 3층짜리 저택 앞에 멈춰섰다. 아침은 아직 안개가 자욱했고 밤새 내린 비는 진흙탕과 뼈에 사무치는 축축한 공기를 남겼다. 이웃 주민들은 멀리서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일부는 속삭이고 일부는 침울한 얼굴로 침묵을 지켰다. 한때 동네의 자랑이었던 집은 이제 공포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다. 과학수사팀이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내렸다. 그들은 두꺼운 마스크, 고무장갑, 그리고 높은 장화를 착용했다. 뒤뜰의 정화조 뚜껑이 열리자마자 찌르는 듯한 악취가 즉시 퍼져나왔다. 짙은 증기가 피어올라 몇몇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팔로 코를 막았다. 한 기술자는 심지어 메스꺼움을 참으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야 했다. 오늘 우리 작업은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법의학 전문가가 마스크에 가려진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큰 호스가 정화조 안으로 삽입되었고 흡입 기계가 굉음을 내며 땅속의 짙은 액체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너무나도 날카로운 악취가 섞여 마당 주변의 공기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빨려 나온 액체는 큰 금속 거름망을 통해 흘러갔고 그곳에서 요원들이 꼼꼼하게 검사했다. 양동이 하나하나를 검토했다. 처음 몇 분간은 평범한 오물만 나왔다. 그러나 몇 분 후 거름망에 다른 것이 걸렸다. 작고 하얀색의 단단한 조각이 나타났다. 한 기술자가 핀셋으로 그것을 들어올려 멸균 용기에 담았다. 뼈 조각입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던 최경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충격을 주었다. 그는 담장 너머로 엿보는 주민들을 힐끗 보았다. 그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막았으며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기계는 계속 작동했다. 이번에는 색이 바랜 무언가가 나왔다. 형태가 불분명했다. 과학수사 요원들이 즉시 그것을 분리해 다른 용기에 담았다.
남아있는 연조직입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기술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역겨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분명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냄새는 더욱 심해졌고 몇몇 요원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작업은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정화조의 어둠 속에 숨기려 했던 진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금속 거름망에 다시 무언가가 걸렸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작은 뼈 조각들이 색이 바랜 얇은 천 조각과 섞여 있었다. 법의학 전문가는 그것을 천천히 들어올려 빛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이건 옷 조각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색이 바랜 걸 보니 실내복일 수 있겠네요. 최경감은 멀리서 친척의 부축을 받고 서 있는 김영희 여사 쪽을 돌아보았다. 집에서 기다리라고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겠다고 고집했다. 실내복이라는 말을 듣자 그녀의 눈에는 즉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서연이가 집에서 자주 입던 옷이에요. 단순한 하늘색이었죠. 그녀의 몸이 떨렸고 옆에 있던 친척이 쓰러지지 않도록 급히 그녀를 껴안았다. 최경감은 잠시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기록하겠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덮이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 일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김 여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오후가 되자 이슬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작업은 마침내 끝났다. 그 정화조에서 팀은 수십 개의 뼈 조각, 남아있는 연조직, 몇 가닥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실내복으로 추정되는 천을 수집했다. 모든 것은 깔끔하게 포장되고 라벨이 붙여졌으며 봉인된 특수 컨테이너에 담겼다. 집마당은 이제 진흙과 작업 흔적으로 가득했다. 악취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이면에서 수사관들은 안도감을 느꼈다. 과학적 증거는 이제 박지훈의 자백뿐만 아니라 이서연의 운명을 증명하는 실제 유해로 뒷받침되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 최경감은 증거 목록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뼈 조각, 머리카락, 천, 조직이라고 적혀 있었다. 종이 위에 모든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서류철을 천천히 닫고 옆에 앉아있던 김 경사에게 말했다. 아무리 누군가 흔적을 지우려 애써도 진실은 언제나 길을 찾아내는 법이지. 김 경사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경감님,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최 경감은 창밖을 보며 유리에 떨어지는 가느다란 비를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다. 그게 바로 인간 마음의 어두운 면이야. 김 경사. 사랑이 욕망으로 변하고 충성이 짐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괴물이 될 수 있지. 그리고 가장 슬픈 건 그 희생자가 그가 가장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는 거야. 밖에서는 파주의 가로등이 비의 장막 뒤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찰서 안에서는 남겨진 모든 이들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겼지만 진실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었다. 구장, 눈물의 대질. 그날 오후 파주경찰서 내부 회의실은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답답하게 느껴졌다. 방 가운데 긴 테이블은 서류, 뼈 조각에 담긴 투명한 증거봉투, 검은 머리카락, 색이 바랜 실내복 조각, 그리고 서명된 국과수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마치 발언 순서를 기다리는 침묵의 증인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지훈은 수갑을 찬 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걸을 때마다 쇠사슬 소리가 났다. 그가 앉은 쇠의자는 그의 몸이 주저앉아 작게 삐걱거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숨은 거칠었다. 마치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짐이 더해지는 듯했다. 최민식 경감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열고 차분하게 증거를 하나씩 가리켰다. 박지훈, 이 모든 것은 과학수사팀의 결과물이야. 정화조에서 나온 뼈 조각, 서연 씨의 것과 일치하는 머리카락, 그녀의 어머니가 알아본 실내복,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DNA 검사 결과까지. 이 모든 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법정에서 증언할 사실이야.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수갑 찬 손은 떨렸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기댈 곳을 찾는 것처럼 책상을 꽉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지만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최경감은 서류철을 무겁게 닫았다. 이번에는 우리만 듣는 게 아니야. 당신에게서 직접 들어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경이 김영희 여사를 부축하며 들어왔다. 검은색 히잡을 쓴 노부인은 걸음이 흔들렸지만 시선은 굳건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즉시 변했다. 그녀가 구석의 의자로 걸어갈 때 모든 이들이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숙였다.
지우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장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의 눈에는 즉시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둘러 다시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떨렸다. 최 경감은 기회를 주었다. 박지훈, 김 여사님을 봐. 당신이 그분의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드려. 회의실은 조용했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님,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건 저였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김 여사는 흐느꼈지만 눈은 여전히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아, 내 딸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니?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웠다. 걸음마를 배울 때 웃는 모습을 보았고 낡은 자전거로 학교에 데려다 주었지. 그 아이가 엄마가 될 때까지 곁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네 손에 그렇게 끝나는 것을 봐야 하다니. 지우는 몸을 떨었다. 그의 눈물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저는 사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욕망과 행복이라고 착각했던 약속에 눈이 멀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길을 선택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옆에 있던 친척이 급히 그녀를 껴안았다. 그러나 울음 뒤에서 그녀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너는 내 딸의 목숨만 빼앗은 게 아니야, 지훈아. 너는 내 손주 민준이의 미래도 빼앗았어. 내 탓에 이제 아이는 고아가 되었다. 나중에 아이가 엄마는 어디 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니? 민준이라는 말에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제 아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매일 밤 머릿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아빠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구석에 있던 경찰관들은 불안해 보였다. 그중 한 명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광경을 참아볼 수 없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고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다. 최 경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지훈, 법원의 심판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네가 항상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언젠가 답을 요구할 네 아들의 시선. 그 짐은 네가 형을 다 마친 후에도 결코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경감님. 어떤 처벌이든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발 민준이를 돌봐주세요. 사랑 없이 자라게 하지 말아주세요. 김 여사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사위를 쳐다봤다. 내 손주는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지킬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지훈아. 내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그 아이의 엄마가 네 손에 어떻게 끝났는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것이 법원이 내리는 어떤 형벌보다 더 무거운 벌이다. 지훈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몸은 바닥에 축 늘어졌다. 더 이상의 방어도 가면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실수로 무너진 한 남자만 남아 있었다. 최 경감은 증거 서류처를 천천히 닫았다. 됐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 법이 말하게 하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김 여사의 울음소리가 지훈의 억눌린 흐느낌과 섞여 희미하게 들렸다. 창밖에서는 다시 가느다란 비가 내렸다. 마치 파주의 하늘도 이 가장 고통스러운 대질의 침묵의 증인이 된 듯했다. 10장, 사회적 파장과 기다림. 마지막 대질 신문이 있은 지 몇 주 후 파주는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성공한 건설사 임원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로 알려졌다. 이 사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 지역 신문 지면부터 전국 방송 뉴스까지 장식했다. 동네 찻집부터 거실에 이르기까지 박지훈에 대한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다. 경찰서에서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파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모든 법의학적 증거, 국과수 보고서, 박지훈의 완전한 자백,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최민식 경감은 검찰에 넘기기 전 그 파일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의 손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반박의 여지가 없는지 확인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견고해야 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서연 씨를 위한 정의의 문제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옆에 있던 김진우 경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십시오, 경감님.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국과수 팀조차도 자신들이 다뤘던 사건 파일 중 가장 상세한 것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파일이 공식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경찰서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경찰관들은 이제 막 큰 장을 마쳤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다음 장인 재판이 더 무겁고 세간의 주목을 받겠지만 말이다.
한편 도시 외곽에 있는 서연의 친정집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김영희 여사는 매일 오후 현관에 앉아 텅 빈 거리를 지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때때로 그녀는 순진한 어린 민준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종종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질문은 어떤 칼보다도 더 깊이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그저 손주를 꽉 껴안으며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는 와중에도 2배의 사랑을 주려 했었다. 친척과 이웃들이 번갈아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주고 기도를 올리며 위로하려 했다. 그러나 박지훈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설마 저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잔인할 줄이야. 한 이웃이 속삭였다. 큰 집, 넘치는 재산. 하지만 마음은 새까맣구나. 박지훈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사업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으며 심지어 그의 전 직원들조차 자신들의 사장이 그토록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기 힘들어했다. 구치소에서 박지훈은 텅 빈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축축한 벽이 있는 좁은 방이 이제 그의 세상이 되었다. 머리 위에는 희미한 형광등이 걸려 있었고 때로는 꺼질 것처럼 깜박였다. 구석에 있는 얇은 매트리스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명상에 잠기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쇠창살에서 나는 녹슨 냄새와 섞인 퀴퀴한 냄새가 분위기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때때로 벽 뒤에서 쥐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 소외감을 더했다. 매일 밤 그는 서연의 얼굴과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떠올라 잠에서 깼다. 한때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분쇄기의 굉음이 이제는 수갑의 쇠사슬 소리와 섞여 그를 괴롭혔다. 다른 수감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일부러 큰 소리로 그를 아내 살인범이라고 부르며 속삭였다. 지훈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거부했다고 느꼈다. 감옥벽 밖에서 파주 시민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길가의 찻집에서는 분노, 동정, 그리고 성찰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모든 걸 자백했다더군. 한 중년 남성이 말했다. 자기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상상이나 돼? 한 주부가 맞받아쳤다. 아이가 불쌍하지. 겨우 5살인데 고아가 됐잖아. 하지만 더 깊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바로 교훈이야. 욕망과 재물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어. 통제하지 않으면 진실한 가정도 희생될 수 있지. 이 사건은 점차 집단적인 성찰의 소재가 되었다.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가족의 파괴가 종종 사소하게 여겨지는 탐욕에서 시작된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같은 길로 빠질까 두려워하면서 최경감 자신도 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밤이면 그는 어두컴컴한 사무실에 앉아 사건 게시판에 여전히 붙어있는 서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여성의 얼굴은 마치 자신의 삶이 비극적으로 끝날 줄 몰랐다는 듯 순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편히 쉬게, 서연 씨.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우리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도록 할 테니. 김진우 경사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와 말했다. 네, 경감님, 검찰에서 재판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주요 증인으로 소환될 겁니다. 최 경감은 잠시 커피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연의 사진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준비됐어. 우린 서류만 가져가는 게 아니야. 침묵당했던 목소리를 가져가는 거지. 판사는 반드시 들어야 해. 김영희 여사의 소박한 집에서 그녀는 민준이를 재웠다. 아이는 엄마가 남긴 작은 인형을 껴안고 깊이 잠들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주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네 인생은 아직 길단다,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빠, 엄마 없이도. 상처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남은 사랑 때문에 네가 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그날 밤 비가 다시 내려 파주의 거리를 적셨다. 빗방울은 지붕 위에 천천히 떨어졌다. 마치 하늘 스스로가 남겨진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을지라도 진실이 마침내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듯했다. 11장, 법정의 무게. 기다리던 재판날이 마침내 다가왔다. 아침부터 파주지방법원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경찰이 정문에서 경비를 서는 동안 기자들은 카메라, 마이크, 삼각대를 준비했다. 시민들은 담장 밖에서 붐볐다. 일부는 직접 재판을 보고 싶어 했고 일부는 그저 박지훈 사건의 최신 소식을 알고 싶어 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제 모든 시선이 그 흰색 건물에 쏠려 있었다. 주법정 안에서는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사람들이 앉을 때마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다.
천장에 선풍기가 돌고 있음에도 공기는 덥고 축축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앞쪽에는 재판장이 높은 의자에 앉아 나무 망치를 손에 들고 있었고 2명의 배석 판사가 그를 보좌했다. 검사는 두꺼운 서류 더미를 준비하고 있었고 반대편에는 변호인단이 박지훈과 함께 앉아 있었다. 박지훈은 주황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퀭했다. 그는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잠시 수갑이 풀린 손은 책상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다. 때때로 그는 주변에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견디려는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망치가 3번 두드려졌다. 피고인 박지훈에 대한 형사재판을 개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은 즉시 조용해졌다. 검사가 일어서서 서류철을 열고 큰 목소리로 기소 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면제 구매, 부부싸움,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의 흔적을 없앤 방법까지의 연대기를 설명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피고인은 아내 이서연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검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마치 책상을 여러 번 내리치는 망치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박지훈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누구도 쳐다볼 수 없었다. 참석한 대중은 숨을 죽였다. 몇몇 여성은 입을 막았고 일부 남성은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었다. 법의학 전문가가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다. 그는 차분하게 팀의 발견 사항을 설명했다. DNA와 일치하는 뼈 조각, 서연의 것과 동일한 머리카락,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이 알아본 실내복 조각, 연구소 결과 사진이 프로젝터 화면에 표시되었다.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그 후 최민식 경감이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그는 꼿꼿이 섰고 제복은 단정했으며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실종 신고에서 시작하여 집 수색 그리고 마침내 박지훈을 직접 지목하는 증거들을 발견하기까지의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일관되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아내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시나리오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지훈은 최 경감을 힐끗 보았지만 즉시 시선을 돌렸다. 수사관의 차가운 시선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웠다. 변호인단 차례가 되자 그들은 분위기를 바꾸려 시도했다. 한 변호사가 일어서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미 일어난 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압박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고 결국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이 아니라 감정이 폭발했을 때의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덧붙였다. 박지훈은 이전에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친절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의 배경으로 고려되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미끄러진 인간이기도 합니다. 잠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방청석에 앉은 몇몇 사람들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지만 분노한 얼굴들이 여전히 더 많았다. 검사가 즉시 다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크고 단호했다. 피고인은 사건 며칠 전에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보이도록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화학약품으로 범죄 현장을 청소했으며 심지어 정화조에 증거를 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명백히 보여주는 계획살인입니다. 대중은 다시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분노에 차 나무 책상을 두드렸다. 용서는 없다. 뒷줄에 앉은 누군가가 속삭였다. 김영희 여사가 증인석으로 불려 나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다. 검은색 히잡을 쓴 노부인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했다. 저는 제 딸 서연이를 압니다. 그 아이는 절대로 집을, 특히 자기 자식을 떠날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신을 지켜줘야 할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제 딸을 위해 정의를 세워주시길 간청합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지만 몸은 꼿꼿했다. 법정에 있던 몇몇 사람들도 함께 흐느꼈다. 한 배석 판사는 감동적인 표정을 감추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박지훈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바보였고 욕망과 헛된 약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더럽혔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고백 후 긴 침묵이 법정을 감쌌다. 재판장은 망치를 한번 두드렸다. 재판은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변론을 듣기 위해 다음 주까지 휴정합니다. 박지훈이 밖으로 끌려 나가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건물 밖의 대중은 함성을 질렀다. 일부는 욕을 했고 일부는 그저 차갑게 쳐다봤다. 사형시켜라. 누군가 외쳤다. 김영희 여사는 방청석에서 친척에게 꽉 안긴 채 흐느꼈다. 그날 파주는 건설이나 기쁜 소식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재판으로 변한 한 가족의 비극 때문에 전국의 중심이 되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음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12장, 사형 구형. 다음 주 파주지방법원 앞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해가 뜨기 전부터 시민들은 정문 앞에 모여들었다.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준비했고 경찰은 군중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경비했다. 그날은 가장 기다려지면서도 가장 긴장되는 날이었다. 검사가 박지훈에 대해 공식적인 구형을 낭독할 예정이었다. 주 법정은 10,000원이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을 때마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다. 천장에 선풍기가 계속 돌고 있었음에도 공기는 덥고 축축한 냄새가 났다. 앞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자리했다. 김영희 여사는 검은색 히잡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퉁퉁 부어 있었다. 반대편에는 박지훈이 주황색 수의를 입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몸은 야위었다. 잠시 수갑이 풀린 그의 손은 책상을 꽉 쥐고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다. 판사가 망치를 3번 두드려 재판을 시작했다. 피고인 박지훈에 대한 형사재판을 속개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검사의 구형 낭독입니다. 검사는 차분하게 일어서서 두꺼운 서류철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위엄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석 판사님,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증거들을 검토하며 피고인의 자백을 고려한 결과 저희는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50조 살인죄의 모든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사건 전에 수면제를 구입했고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시나리오를 준비했으며 화학약품으로 범죄 현장을 청소하고 정화조의 증거를 없애려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의와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행위는 인간의 가치에 반하며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정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따라서 검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는 재판부께서 피고인 박지훈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구형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법정은 술렁였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고 일부 사람들은 동의하며 환호했으며 다른 일부는 충격에 입을 막았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여러 각도에서 그 순간을 반복해서 포착했다. 김영희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한 친척이 즉시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한 인간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이라는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드러났다. 박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숨은 짧고 거칠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의 끝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처럼 멍하니 앞을 쳐다보았다. 분위기가 다시 진정된 후 변호인단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다. 한 변호사가 일어서서 이미 명백히 기울어진 흐름을 막으려 애썼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피고인의 행위가 얼마나 중한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판부께서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첫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시도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그의 태도에서 진실되게 드러납니다. 셋째, 그에게는 이제 두 부모를 모두 잃게 된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 아이가 언젠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사과의 말을 들을 모든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다른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박지훈은 평범한 가정 출신입니다. 그는 이전에 이웃에게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며 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이 남은 시간을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할 수 있도록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그의 삶을 바로 끝내지 말아 주십시오. 잠시 법정은 조용했지만 대중의 속삭임이 곧 들려왔다.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화가 나서 속삭였다. 안 돼! 사형시켜야 해! 뒷좌석에서 누군가 외치자 판사가 망치를 두드려 진정시켜야 했다.
김영희 여사가 발언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딸을 잃은 어미입니다. 저는 그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결정을 법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딸을 위한 정의를 원할 뿐입니다.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침묵에 잠겼다. 마침내 박지훈 자신이 구형에 대해 답변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천천히 흔들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저를 변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삶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 그 형벌이 내려진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간청합니다. 제 아들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찍고 자라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가 제가 저지른 죄를 물려받지 않도록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분노와 동정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고 일부는 반응하기 싫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재판은 피고인의 최종 변론과 판결 선고를 위해 다음 주까지 휴정합니다. 박지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끌려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다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는 플래시를 터뜨렸다. 밖에서는 대중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서연이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었고 일부는 함께 기도를 올렸다. 분노의 함성과 흐느낌이 섞여 그날 파주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사형 구형에 대한 뉴스가 텔레비전 화면과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다. 검찰 박지훈의 사형 구형이라는 큰 제목들이 걸렸다. 평범한 가정의 거실부터 현대적인 카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때 존경받았던 한 남자의 운명이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마지막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13장 최후 변론. 재판이 다시 열리는 날 아침부터 파주지방법원 앞은 붐볐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준비하고 대기했고 시민들은 판결 전 마지막 변론이 있을 재판을 기다리며 담장 밖에 모여 있었다. 주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다. 나무 의자는 누군가 불안하게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다. 기자들이 빠르게 글을 쓰는 펜소리가 정적 사이로 들려왔다. 재판부는 높은 의자에 똑바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진지한 얼굴과 날카로운 시선은 피고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검사는 차갑게 쳐다봤고 변호인단은 긴장된 얼굴로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박지훈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몸은 이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며칠 밤을 새운 듯 충혈되어 있었다. 숨은 거칠었지만 이번에는 앞을 보려고 애썼다. 그는 종이 한 장을 쥐고 잠시 보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읽지 않고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말들은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법정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기침 소리도 속삭임도 없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박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여기에 더 이상 건설사 임원으로서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 한 인간으로서 서 있습니다. 저는 변명을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김영희 여사가 지친 얼굴로 앉아있는 피해자 가족석을 돌아보았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의 따님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빼앗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디 들어주십시오. 제 후회는 진심입니다. 매일 밤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이 제 심장을 찌릅니다. 사과가 그녀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삶이 끝날 때까지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쉬었고 숨이 가빴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파주 시민 여러분께 이 도시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한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모든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제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역겨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만합니다. 저는 단지 시민 여러분이 제 어리석음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욕망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정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듯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박지훈은 약간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제 아들 민준이에게. 너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아들아, 내 아빠를 살인자로 기억하지 말아다오. 내 아빠가 마침내 세상 앞에서 모든 죄를 인정할 용기를 냈다는 것을 기억해 주렴. 그것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전부다. 비록 너무 늦었지만 정직할 용기를. 김영희 여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옆에 있던 친척이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려 했으며 그녀를 꽉 껴안았다. 박지훈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형태의 처벌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형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감옥에서의 무기징역이라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단지 제 처벌이 순간의 쾌락이 한 가족의 긴 고통과 바꿀 가치가 없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법정은 잠시 조용했다. 기자들은 빠르게 글을 썼고 카메라는 모든 표정을 포착했다. 대중은 갈라졌다. 뒷좌석에 한 남자가 속삭였다. 연설이 진심이네. 느껴져. 다른 아주머니가 냉소적으로 맞받아쳤다. 그건 그냥 전략이야. 눈물로는 서연이를 되돌릴 수 없어. 한편 한 젊은이는 감정을 억누르느라 얼굴이 붉어진 채 무릎을 꽉 쥐고 있었다. 재판장이 마침내 말했다. 피고인이 최후 변론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실, 증거, 그리고 진술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의 망치가 한 번 두드려지며 법정에 크게 울려 퍼졌다. 재판은 판결 선고를 위해 다음 주까지 휴정합니다. 대중은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정의를 요구하며 환호했고 어떤 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몇몇 의자는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방을 떠나려 하자 삐걱거렸다. 박지훈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의 눈은 멍하니 바닥을 쳐다보고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한때 존경받았지만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진 한 남자의 모습을 포착했다. 건물 밖의 군중은 더욱 커졌다. 어떤 이는 서연이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함께 앉아 기도했으며 일부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파주는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음 주 판사가 박지훈의 생사를 결정하고 눈물로 가득 찼던 재판의 긴장을 마감할 판결을 내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14장 심판의 날. 그날 파주지방법원은 다시 한번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새벽부터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일부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었고 일부는 근처 찻집에서 최신 소식을 이야기하며 기다렸다. 모두가 오늘 이 마지막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부가 피고인 박지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주법정 안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긴장되었다. 기자들이 뒷줄을 가득 메웠고 그들의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무 의자는 피해자 가족, 친척, 그리고 역사를 목격하고 싶은 시민들로 빽빽했다. 김영희 여사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히잡이 그녀의 얼굴을 가렸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놓인 작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박지훈은 경찰관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의 몸은 약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비록 시선이 공허했지만 앞을 보려고 애썼다. 변호인단은 진지한 얼굴로 그의 옆에 앉았고 검사는 피고인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준비를 마쳤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재판 시작을 알렸다. 피고인 박지훈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법정은 즉시 조용해졌다. 재판장은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를 열고 판결 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의 모든 사실, 증인들의 진술, 물적 증거, 그리고 피고인의 변론을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내 이서연에 대한 계획살인 범죄를 저질렀음이 법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완전한 의식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수면제를 구입했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밀한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법정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피해자 가족석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김영희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물이 흘렀고 옆에 있던 친척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판사는 이어서 다른 고려사항을 낭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재판에서 자백했다는 변론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그의 행위의 결과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한 아내, 한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갔고 한 아이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따라서 그 후회는 형의 무게를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기자들은 빠르게 기록했고 카메라는 창백한 박지훈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입술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판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 모든 사람이 기다리던 문장을 낭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지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은 마치 터져나갈 듯했다.
일부 사람들은 안도하며 환호했고 일부는 울었으며 다른 일부는 굳은 채로 침묵했다. 김영희 여사는 큰 소리로 흐느꼈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뒷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박수를 쳤지만 질서를 지키라는 경찰관의 제지를 받았다. 박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없었다. 단지 체념의 표시인지 아니면 긴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감인지 모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재판을 마쳤다. 이상으로 공개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망치가 3번 두드려지며 길었던 재판의 여정을 마감했다. 경찰관들이 즉시 박지훈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건물 밖의 대중은 환호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이는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외쳤고 어떤 이는 서연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들어 올렸으며 감동에 겨워오는 사람도 있었다. 반면 변호인단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거의 허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사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끼며 단호한 얼굴로 서류를 닫았다. 김영희 여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한 친척이 속삭였다. 어머님, 판결이 나왔어요. 서연이가 마침내 정의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저 멍하니 앞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밖에서 파주 시민들은 판결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안도했고 어떤 이는 이것이 범죄로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이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교훈이야. 욕망 때문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해야 해. 한찻집의 아저씨가 말했다. 법은 정의를 줄 수 있지만 피해자 가족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거야. 다른 이가 맞받아쳤다. 그날 오후 파주의 하늘은 흐렸고 이슬비가 내렸다. 길었던 드라마를 막 목격한 법원 마당을 적셨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그 재판의 여운은 참석했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박지훈은 엄중한 경호 속의 구치소로 다시 이송되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들렸지만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듯 체념한 얼굴로 걸었다. 그날은 눈물, 분노, 그리고 기도로 가득 찼던 긴 재판의 여정이 끝나는 날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에게 그 상처는 비록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에필로그, 판결이 내려지고 긴 재판은 끝났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 특히 김영희 여사와 그녀의 어린 손주에게는 이제 막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민준이는 아빠도 엄마도 없이 연로한 할머니의 사랑에만 의지해 자라날 것이다. 상실의 상처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겠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박지훈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정도 이기심과 욕망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재산, 지위,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결코 가정의 화목과 비교할 수 없다. 일단 신뢰가 배신당하면 그 결과는 많은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 이 비극을 통해 우리는 후회는 항상 늦게 온다는 것을 배운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사랑과 충성을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은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가장 큰 축복이다.